에티오피아 웬만하면 1700부터 여기는 뭐가 심겨인지 모르고 그걸 건드려서도 안 돼. 이런 데도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고? 그런데 나는 영어를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지식이 없어. 진짜 정말 농부분들이세요, 진짜. 아무튼 그래요. 지금 에티오피아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 일주일 됐나? 오늘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쉬는 날까지 일을 하시는 지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여기 피디님 모신 이유는 제가 에티오피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올해 에티오피아는 어떤지, 또 에티오피아 커피가 왜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저 혼자 해도 되지만 올라가면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또 원주민분을 모셨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또 에티오피아 사람 모셔놓고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막 입국한 또 원주민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 지금 나를 기다리게 하고 있니? 지금 몇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아래서 정말 오늘 진짜 잘 소개하고 왔어요. 에티오피아 원주민을 오늘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적응 제일 잘했어. 진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GML 총괄 맡고 있는 박건태라고 합니다. 어땠어요? 이번에? 안 아팠어요? 나는 그냥 원래 아파. 아직 시차 적응 안 됐죠? 아니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 10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 갔지만 지금 근황은 벌써 4번째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나올 때 근황이 들어왔어요. 전형이랑 같이 교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였었는지 알아요? 말년병장이 퇴소할 때 신병 들어오는 느낌? 야, 눈 감아봐. 뭐가 보이니? 그게 네 미래다, 이 자식아. 이거. 근데 어땠어요 진짜 1점? 아니, 근데 우리는 많이 뺐어. 카파 지역도 당연히 안 가고. 좀 널널하게 다녔구나. 난 널널하게 다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번에 일정을 서부 갔다가 남부로 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대표적으로 커피 재배하는 지역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퉁쳐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한 군데가 서부, 한 군데가 남부.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예가체프라든지 예가체페, 그리고 구지, 뭐 시다마, 뭐 이런 데들은 다 이제 남부에 있죠. 그리고 서부에 우리가 옛날 막 커피가 새로 발견됐다, 칼디가 염소를 치다가 커피를 발견했잖아요. 카파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카파를 갔죠, 저는 서부에 가서. 그 다음에 진마, 리무,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에 좀 많이 알려진 진마, 리무 지역을 서부로 갔고, 근데 여기는 이제 남부보다는 해발 고도가 좀 낮아요. 고도가 낮아서 수확기도 더 빨라요. 근데 일단은 에티오피아 웬만하면 1700부터 풀이 자라더라고. 그때부터 약간 황폐함이 없어지는, 공항에 딱 떨어지면 2300. 이미 아디스아바바가 2300.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2600m 가까이서 커피가 자라고. 옛날에는 뭐 하라 지역도 있었죠. 지금 거기는 커피가 나질 않아요. 완전 사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기후가 상승하면서 재배 가능 고도가 높아진 거예요. 에티오피아 커피 얘기를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해. 대표적인 게 플랜테이션.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랜테이션은 그 주변에 모든 숲을 다 밀어버리고 커피나무 와르르 심어갖고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거야. 가장 빠른 속도로 재배돼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출이 될 수 있게. 플랜테이션은 조금 더 스페셜티도 하지만 약간 커머셜 좀 가까운. 거기는 농장에 총 들고 지켜요. 커피 도둑이 많대요. 그럼 도둑 오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가든이라고 해서 내 집 뒤에 마당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집 뒤에 이렇게 갖고 따가지고 그게 가든. 또 하나가 포레스트인데 카파 지역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건 진짜 야생에 그냥 풀어져 있는 거고 그 지역 사람들이 따는 거야. 품종이 뭔지도 몰라. 여기는 뭐가 심겨인지 모르고 그걸 건드려서도 안 돼. 그 법적으로 안 돼. 거기는 이제 환경 보호 지역이라서 그냥 열매만 따야 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세미포레스트. 세미포레스트는 개인이 농장을 조그맣게라도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쪽에서 자기가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세미포레스트나 사실 가든이나 나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해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문제는 대단위 농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20헥타르, 30헥타르 이런 농장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1헥타르, 뭐 심한 경우 0.5헥타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너무 작게 나눠져 있다. 이게 역추적을 되게 어렵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작년에 프리츠에서 어떤 커피를 수입했는데 인포가 이렇게 나왔어. 농장주 이름을 나는 처음 봤어. 거기서. 그 생산량이 한 60백인가 그랬어.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ECX라고 있거든요. ECX가 뭐냐면 이제 커피 공공기관이에요. 커피 관련된 에티오피아에서 총괄하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우리 코스타리카에 이카페가 있고 뭐 과테말라에 뭐 아나카페가 있고 근데 에티오피아에는 ECX가 있는데 2017년 이전까지는 ECX만 수출할 수가 있었어. 커피를. 몇몇 소수 수출업체 빼고. 근데 ECX에서 수출을 하게 되니까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시다마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G1, G2, G3 이게 등급이잖아. 이게 어느 농장에서 왔던지 그게 약간 좀 단일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5km 반경 내의 워싱 스테이션에 체리째 팔 수 있어. 이게 사실 너무 농장들이 작은 단위로 많이 찢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체리가 섞이는 거지. 다른 몇몇 농장들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워싱 스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사이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커피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이름이 있어. 예를 들면 코코세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 이름이 코코세야. 그러면 거기 사이트에서 가공한 커피도 코코세인 거고 코코세 지역의 체리를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서 한 것도 코코세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올 때. 그러니까 이게 추적이 아직 확실하게 가능하진 않지.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게 뭐 0.5헥타르, 2헥타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농장들이 자본력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자본력조차도 없으니까 자기가 심고 있는 품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럴 겨를도 별로 없는 거야. 또 어떤 농장들은 막 커피 나무 크기도 다 제각각이고 막 생김새도 다 제각각이고 이런데 그냥 그거 전부 다 따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이런 데도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고? 진짜 그 생각 많이 들어. 앞으로 이게 더 디테일이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왜냐면 중남미 가가지고 막 진짜 막 노력해야 그 맛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집 앞에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널어놓고 하면 그 맛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게 막 다 74110 막 74112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2017년에 에티오피아가 그걸 풀었어요. 수출 허가만 받으면 개인 회사도 수출할 수 있게 해준 거지. 그때부터 우리가 커피를 살 때 막 에티오피아, 뭐 시다마, 막 봄베, 뭐 G1 이렇게 더 디테일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더 쪼개지기. 요즘에 프로세서 이름도 나오잖아. 뭐 따미루, 뭐 니구세게메다, 바끄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장점이 많아요. 추적 가능하고 이름도 점점 길어지고 세분화되고 그럼 농장들도 뭔가 고품질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동기도 더 생기고 이렇게 그냥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내 이름도 달려서 나가고 하니까 일종의 경쟁 체제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서 에티오피아 커피가 더 빨리 성장한 거죠. 돌아보면은 제가 에티오피아 커피 왜 이렇게 되게 세분화돼? 약간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지점이 그때부터 되게 다양해졌던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은 뭐 무산소 이런 거 없어요. 하지도 못했어. 허니는 뭔 허니요? 최근에 몇몇 이제 익스포터나 이런 데서도 그런 단일 농장들을 그대로 수출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완전한 역추적이 가능한데 그래서 ECX에서는 이제 미니멈 프라이스까지만 한계를 둔 상태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고 그 일종의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허가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은 농장들 혹은 스테이션들 보면은 아프리칸 베드가 몇 개니까 너는 몇 킬로까지 수출할 수 있어가 적혀 있어. 근데 문제는 일단 이 허가를 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나는 영어를 할 줄 몰라. 그리고 해외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무역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정말 농부분들이세요,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래요. 뭐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하실 줄 아시겠어. 바이어랑 소통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수출하냐? 이러면은 이제 주변의 서플라이어나 빨콘 같은 이미 들어와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모든 수출을 도와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점으로 인해서 뭐 따미루라든지 뭐 베켈레라든지 그거는 이제 COE 영향이 더 크죠. 물론 ECX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 ECX가 그걸 풀었기 때문에. 따미루 같은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에티오피아 커피 역사의 진짜 큰 분기점이었다. 그게 춘추 전국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 그게. 그거는 COE가 에티오피아 하기 시작하면서 컵 오브 엑설런스가 에티오피아 안 하다가 2020년도인가 최초로 하면서 그때 이제 니구세겜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우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니구세겜에다가 우승을 하면서 그때 그 친구의 커피가 인기가 많아지고 비싼 가격에 팔리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옆집에서 봤어. 옆집에서 본 거지. 그 옆집이 따미루였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가공을 해서 COE 나간 거지. 근데 첫 대회에서 1등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3-4명밖에 없어요. 쇼 1위 한 프로듀서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실제로 이 친구들 커피가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많은 프로듀서들이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했지, 이 친구들 보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농장들이 그 광경을 봤어. 그럼 이제 이 판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 체제가 등장했다,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게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차츰차츰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예요.
그만큼 포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의 때로아에서 파나마 정도의 프로세싱 기술이 만약에 합쳐진다? 그 고도화된? 와, 그러면은 더 맛있어질 거고. 제가 본 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페나고스 장비의 등장이었어. 페나고스가 콜롬비아에서 만드는 커피 장비예요. 이제 좀 괜찮은 농장들은 다 페나고스 제품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에티오피아 가공이 내추럴이 많잖아요. 워시드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펄팅 머신이 필요하고 수조를 설치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하고 건기가 우기가 나뉘는데, 건기에는 물이 부족한 상황들이 종종 여기저기서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시드를 하기 불가능한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내추럴은 그냥 베드 하나 놔두면, 베드 없으면 땅바닥이라도 널어놓으면 그거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 거예요. 이제 그나옹이 4년 전에 갔을 때는 에티오피아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안 쓰다가 이제 요즘에 대부분 로컬 머신들이었고, 그러니까 로컬 머신들은 되게 투박해요. 그러니까 막 정말 몽둥이 같은 디스크 있고, 거기로 이제 커피 체리가 지나가면서 까진단 말이죠. 껍질이 다 까지지도 않았어. 그냥 막 일부 막 남아있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손으로 계속 건져가면서 계속 골라내고 그걸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작업이 그랬어요. 그거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했는데, 뭐 전기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거는 기존의 디펄팅 머신을 사용하더라도 어쨌든 전기는 사용이 됐으니까.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페나고스 디펄팅만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모델들이 그렇겠지만 디무실라지를 장비를 장착하고 있었다. 페나고스는 대부분 한 덩어리로 머신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플로팅에서부터 시작해요. 뜨는 애들을 걸러내고 나면 그 다음에 디펄핑을 해. 그러고 나면은 스크리닝을 두 번째로 걸러요. 스크리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혹시 거기서 안 까진 애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 스크리닝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디무실라지로 들어가는데, 최대한 압력을 강하게 하면 다 벗겨내겠지. 거의 90% 이상 벗겨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앞으로 다 페나고스를 살 거란 말이지. 디무실라지 돌리기 시작하면 어쨌든 그 정도로 점액질이 날아가고 나면 물에 담가놔봐야 뭐 소용이 없어. 막대기로 문질러서 그거를 다 씻어내야 되고, 이 행위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가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덜 해도 되는데,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완전 깨끗해질 수는 없으니까.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트레디셔널한 워시드가 풀리 워시드를 원하는 니즈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건 제한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페나고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코스타리카에서는 풀리워시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러면 글로 가지 않을까? 대부분의 워싱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거를 살 만한 자본이 없지 않고, 대부분 있고, 뭐 그 정도? 아니, 저는 이번에 이제 에티오피아 갔다 와서 좀 느낀 게, 에티오피아 커피는 아직 발전 에너지가 너무 많다. 더 스페셜해지고 더 구분되면서 앞으로 더 맛있어질 것이다. 그만한 합당한 비싼 커피들은 이제 그 비싼 가격을 요구할 거고, 세계적으로도 그 커피를 사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벌써 뭐 중국, 일본 뭐 워낙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즐길 거리가 있겠다. 하지만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질 것이다.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성비 있는 저렴한 맛있는 그런 커피들을 앞으로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아무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갈 길은 멀어요. 그러니까 아직 극복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되게 많은 게, 첫 번째로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농장들이. 그러니까 큰 규모의 농장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각 생산자보다는 대부분 서플라이어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생산자보다 서플라이어가 훨씬 더 파워가 크고, 이거는 이 간격은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근데 분명한 거는 품종 구분을 최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가공 방식을 위해서 몇 가지 장비들이 도입되기도 하고, 뭐 탱크라든가 뭐 무산소 가공, 무슨 카보닉 어쩌고 한다고 그것도 들여오고 막 이러니까 새로운 가공 방식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는 점수를 높여서 커피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앞으로 훨씬 더 높은 품질 혹은 가격의 커피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죠. 근데 진짜 가격이 이번에 진짜 문제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커피 지수도 우리 세대에서는 본 적 없는 가격이고 너무 많이 올라왔고, 저는 커피 하면서 지금 이런 가격을 처음 봤고, 그리고 환율까지 올라왔고, 지금 아주 프리츠에서는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스타는 뭐 환율 올랐으니까 돈은 잘 벌겠네. 아니, 마무리하시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마이크 찾았어요? 안 타는데? 아, 그럼 혹시 통역사 있나요, 오늘?